며칠 전에 22만 원에 그렇게 사고 싶었던 주식이 맞아요. 지금 18만 원인데 왜 무섭죠? 뭐가 바뀌었나요? 전쟁이 났잖아요. 바뀐 거 없습니다. 전쟁 나는 거 이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대는 사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그러니까 51선에서의 지지력을 받는 것들은 좀 사도 된다. 그리고 좀 긴 홈으로 201선 위치에 있는 애들도 매집해도 좀 괜찮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의 이경민 부장님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진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오늘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그래도 조금 네. 안정화가 되는 느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쵸. 네, 약간 좀 하락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지금 봐야 되나요, 이 상황? 일단은 3월 3일, 3월 4일 변동성이 너무 컸죠. 너무 심했죠. 너무 심했죠. 네. 이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자 보시면 7%, 11%, 그 다음날 10%, 7%, 5%, 4%, 3%, 2%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변동성은. 네네네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좀 여진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서 더 빠지기보다는 좀 바닥을 잡아가고 방향성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필요한 거지. 네. 그래서 더 나빠지는 그림까지는 아니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도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전쟁 위기나 네. 이런 것들, 물가 인상 우려 이런 것들, 관세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충격파가 왔는데 이번에도 그렇죠. 약간 그 정도일 것이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는 이번 사태가 3월 말 4월 초에는 끝나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잘 생각을 해보시면 트럼프가 올해 들어서 타겟팅을 하는 나라가 전부 다 중국이랑 연관돼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원유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고요. 이란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두 나라를 타격했고 최근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러시아 규제를 풀어줬거든요. 제재를. 그동안 러시아가 원유나 원자재를 팔 데가 없으니까 중국한테 한 40%, 30% 싸게 공급을 해줬어요. 근데 이 제재를 풀어주니까 이제 살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이 세 개,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 이 세 나라를 이렇게 하는 것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3월 30일 날 미중 정상회담이 있다 보니까 이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트럼프의 그런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미중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사태가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시장에서 굉장히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전부 다 그 네.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100달러가 지속되면 이런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네. 100달러 이상 간 적은 장중에 한 번 갔었고 지금은 90달러까지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그런 흐름들이 지금 일주일, 2주일 조금 안 되는 거죠. 지금 오늘이 3월 13일이니까 2주일 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너무 과도한 좀 우려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요즘 예를 많이 들어드리는 것은 2025년 4월 달에 트럼프가 갑작스러운 상호강세 발표했을 때예요. 그때 하더라도 그때도 고점 대비 20% 넘게 빠졌거든요. 그때 보시면은 상호관세 부과하면 전 세계 교역이 안 좋아지고 수출이 좀 더 높은 한국이 제일 약한 네. 국가다. 그래서 폭락을 했는데 아니네 하면서 이게 쫙 치고 올라갔잖아요. 지금 수출 너무 좋고. 네네. 그런 흐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여기 그래서 안 좋아질 거야 라는 이 연관성이 되게 장기화됐을 때라는 가정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게 안 맞으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 달 전후로 해서 좀 어느 정도 사태가 마무리되면 좀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실적이든 경기든 아직까지는 변한 게 없거든요. 며칠 전에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자료를 썼는데 변한 건 없다가 제목입니다. 네. 변한 건 없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실적 그대로 예상된다. 전부 다 변함이 없고, 그리고 최근 제가 오늘 새벽에도 몇 가지 데이터 업데이트하고 왔는데 이익 전망 여전히 상향 조정 중이고요. 12개월 선의 EPS는 더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2개월 선의 EPS가 641이거든요. 그러면은 PER 10배 하면 6,410입니다. 네네. 역사적 좀 넘는 거예요. PER 10배가. 그런 그림이라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핵심은 장기화가 될 거냐 안 되냐인 그쵸.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물론 이제 언론
언론에서 막 뭐 나오는 여러 게 뭐 가지 식으로 양방향이 있죠. 네네. 나오긴 하지만 뭐 지금 뭐 피해 보복을 할 것이다. 그렇죠. 뭐 우리는 복수 무조건 한다. 네. 뭐 못 지나간다 여기는. 네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3월 말이라고 하면 사실 뭐 한 2, 3주인데 네. 그럼 2, 3주 안에 뭐 갑자기 화해하냐? 여기까지가 지금 약간 좀 상상력이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일단은 갑자기 화해한다라기보다는 네. 서로 요구 조건을 들어주고 이제 휴전을 할 수는 있겠죠. 휴전.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뭐 이런 정도. 일단 트럼프 입장을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미국 중간 선거가 있어요. 네. 물가 이 정도 유가 이 정도 유지하면 집니다. 그러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이번에 흐름을 보면서 좀 약점을 드러냈는데 유가 $100 넘자마자 립 서비스가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곧 끝납니다. 막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미국도 전략 비축유 방출한다.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이란이 계속 압박하는 것은 뭐 피해 복수할 거다 그러면서도 자꾸 말하는 게 유가 $200로 보내버린다. 맞아요. 이런 얘기하잖아요. 네네. 즉 둘이 강대강 대결하면서 서로 협상할 때 조금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지 지금은 뭐 여기서 더 나빠지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 뭐 뉴스나 그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란에서 다른 나라들로 발사하는 미사일 대수나 드론 대수가 현저히 줄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전투 능력이 떨어졌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일각에서 뉴스 나왔던 게 기뢰 설치잖아요. 네. 기뢰는 설치했다 해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본이 그나마 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보고 하라고 막 그런 네, 얘기를 봤어요. 그런 얘기도 네. 있었고 근데 기뢰는 피하 식별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것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뭐 최악의 상황으로도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버리면 이란도 수출입이 불편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강대강 대결은 서로 대화하기 직전에 어느 정도 유리한 위치를 잡기 위한 서로 기싸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각국에선 전략 비축유 내놓고 있고 또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빗겨나서 육로로 파이프라인을 빼서 호르무즈 해협 옆에 있는 선착장 항구에서 네. 이동을 할 수 있대요. 예, 그런 이중 루트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 흐름들이 조금 더 장기화된다 하더라도 초반과 같은 공포, 불확실성, 불안감 이런 건 좀 톤다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부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 4월 같은 네. 상황이라면 네. 다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죠. 샀어야 됐는데 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어찌 저도, 보면 지금은 네. 진짜 순전히 그냥 감정의 공포로 그냥 네. 이렇게 내려온 거지 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과거에 한 3주 전, 4주 전만 해도 네. 코스피 뭐 6천이 아니라 7천, 8천 뭐 네, 만주가 맞아요, 이랬는데 맞아요. 그런 분위기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약간은 그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좀 사람들이 좀 바뀌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익 전망도 변한 게 없고 경기 흐름도 변한 게 없고 네. 물가만 약간 올라갈 수 있겠지만 물가 레벨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뭐 저희도 7,500으로 제시드리긴 했거든요. 7,500. 예, 변하지 않는다.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매수 기회지 등락이 있을 때마다 매수 하는 기회지 여기서 팔았다 다시 사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저 아는 분도 둘째 날 3월 3일 날 7% 빠지고 3월 4일 날 11% 넘게 빠졌을 네네. 때 둘째 날 오전에 파셨대요. 네. 그분이 한 이틀 다행이다 너무 잘 하셨는데, 팔았다. 이제는 모든 그때 팔았던 주식보다 모두 가격이 높아요. 네. 이때 매도 가격보다 다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잘 모아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주식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매도해도 실익이 없는 구간이거든요. 다시 살 수 있는 구간은 별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은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고 버티는 구간이고 여기서 조금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좀 잘 모아가서 상반기 중에 또 더 올라갈 수 있는 레벨에 대한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어렵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때 4월 때도 꽤 많이 빠졌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회복을 하긴 했지만 지금 물론 이제 들고 계시는 분들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아직 안 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그러면 들어갈 타이밍이냐 아니면 그럼 조금 더 기다려서 뭐 확실하게 그냥 여기가 마무리되는 거 보고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예를 많이 들어드리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진짜 실제 사례예요. 네. 10만 원 하던 주식이 있었어요. 살짝 꺾였어요. 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난 9만 원 사야지 그랬어요. 막 빠져서 9만 1,000원이 됐어요. 네. 무서워요. 8만 원 사야지 그랬어요. 그러다가 빠박 떨어져 8만 2천 원이 됐어요. 오우씨 더 떨어지겠다. 7만 원 사야지. 물론 뭐 그런 마음이 들죠. 7만 5천 원 찍고 날라가서 주식을 하나도 못 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보면서 제가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현금이 꽤 있으신 분이라면 언제 사요 물어보고 나 이 종목 사고 싶은데라고 할 때 내가 사고자 하는 자금이 100이라고 했을 때 일단 5만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또
밀리면은 10 사고 또 밀리면 15, 또 밀리면 30.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매수 규모를 늘려가는 매집하는 그런 전략을 펼쳐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등락은 있을 거예요. 특히 다음 주에는 뭐 FMC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전쟁 양상이 끝난 건 아니고 그래서 3월 초 중반 정도까지는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좀 처음에는 5를 샀다면 그 다음에는 10을 사고 그 다음에는 15를 사고 그럼 전체가 30이죠. 그 다음에 30을 사고 나머지 더 밀리면 이제 마지막 40까지 다 사서 이렇게 좀 매집을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단을 정확히 예측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은 매수권역이다. 저희가 7,500을 제시드리고 있는데 여기가 5,000선 초반 중반이면은 충분히 업사이드를 볼 수 있는 구간이다. 뭐 아직도 50%가 남은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5,000선은 이제 굉장히 단단한 지지선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12개월 선행 PER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까지 예상되는 이익 대비 주가가 배율이 몇 배인가를 보여드린 건데 아주 장기 평균이 10배라고 보통 말합니다. 10배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PER 10배 평균 수준이 6,410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5,000선이 이제 8배가 안 됩니다. 8배가 깨졌을 땐 언제냐면 23년에 경기도 안 좋은데 금리 인상할 때 네. 그리고 코로나 때 그리고 IMF 때 금융위기 때 최악의 네. 상황일 때. 그때는 뭐 6배까지도 가기도 했는데 8배 미치면은 진짜 락바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경기 선행지수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익 전망도 상승을 하고 있어서 펀더멘탈에 대한 변화가 없는데 8배 밑으로 가는 건 굉장히 언더슈팅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등락이 있을 때마다 잘 모아가신다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좀 큰 수익 거두시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뭐 최근에 뭐 외국인들은 뭐 계속 나간다 막 이런 그쵸.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왠지 좀 불안하잖아요. 뭐 얘네들 뭐 알고 나가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많은 분들이 21년을 생각을 하세요. 네. 21년에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셨는데 그걸 외국인이 다 팔고 떠났어요. 그리고 21년 하반기부터 22년까지 어마어마한 대세 하락을 네. 고스란히 이렇게 수익을 맞았죠. 마이너스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전혀 다른 거는 첫 번째 21년에는 외국인이 보유 비중, 코스피 시장 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가총액 비중을 따지면 35, 36%였던 게 30% 초반으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무슨 말이냐? 한국 주식 비중을 그냥 줄여버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번에는 25년 하반기인가 그때 30% 초반에서 쉬지 않고 올라와서 37%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네. 최고점이거든요. 거의 지금도 안 빠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이 팔았는데 보유 비중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게? 외국인이 판 거보다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네. 즉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연초 이후 2월 말까지 코스피는 48%가 올랐습니다. 네. 2등이 20% 초반이에요. 3등이 일본인데 17.8%가 그래요. 미국은 고합이에요. 네. 자, 글로벌 포트폴리오 매니저라고 치면은 자, 연말 연초에 각 국가별로 비중 맞춰 세팅을 해놨어요. 그럼 코스피는 어떻게 되죠? 너무 많이 올랐네 지금. 확 올랐네 지금. 오버웨이시 너무 네, 커졌죠. 네, 네. 이걸 줄이는 거예요. 네, 팔아서 언더웨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게 아니라. 너무 올라서 너무 올라온 부분을 그냥 정리하는 리밸런싱. 정도? 리밸런싱 그죠? 네. 그런 그림이고 또 업종 내에서도 그런 그림이 너무 뚜렷한데 1월 달에 가장 많이 오른 게 반도체하고 자동차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랬더니 외국인은 반도체 자동차를 11조를 팔고 23개인가 업종에 11조를 넘게 샀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 내에서도 많이 오른 거는 정리하고 좀 비중을 줄이고 너무 비중이 네, 높아졌으니까 네. 반대로 얘가 너무 올라오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언더웨이시 되잖아요. 얘네는 채웠어요. 2월 달에도 반도체, 자동차, 금융 많이 올라온 애들은 좀 줄이고 네. 덜 올라온 건 샀어요. 이런 패턴이지 외국인이 한국 주식 비중을 줄여서 팔고 떠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러니까 외국인이 시장을 던져서 밀어버리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연초부터 30조 넘게 팔았는데도 안 빠지잖아요. 네. 1월, 2월 달은 계속 올랐잖아요. 자, 그럼 의문을 갖죠. 그럼 왜 빠진 거야? 잘 가다가 왜 3월 달 들어오자마자 왜 꺾인 거야? 상관관계를 보면 12월 이후 수급, 외국인, 개인, 뭐 기관, 뭐 순매수 흐름의 수급을 보면 금융투자의 매매랑 코스피랑 상관관계가 0.91이에요. 엄청 높네요. 거의 똑같이 같아요. 네. 등락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잘 생각해 보시면 3월 4일 날 오전에 버텼어요. 좀 네. 버티다가 오전 지나면서 와장창창 깨지면서 쭉 밀려버렸거든요. 7%까지. 그리고 3월 4일에는 시작과 함께 쉬지 않고 밀렸거든요. 네. 하락 전환의 시점이 금융투자의 매도 전환이었어요. 금융투자.
네. 금융투자는 뭐냐면 프랍 트레이딩이라 해서 매매하는 것도 있고 프로그램 매매도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ETF가 굉장히 활성화됐잖아요. 네. 그래서 증권사들이 LP 공급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매매가 반영이 돼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1월, 2월 계속 파는데도 금융투자에서 계속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이 끌어올렸던 독보적인 상승을 이끌었던 금융투자의 매도 전환이 이번에 좀 시장에 충격을 좀 크게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는지 여부가 향후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 이거 금융투자는 보통 방향성에 따라서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만약에 여기서 바닥을 잡고 위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또 금융투자가 시장을 또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쇼크에는 1월 이후 1월, 2월 48% 올라온 데 중심에도 금융투자가 있었고, 하락 반전에도 금융투자가 있었는데, 향후 시장이 안정을 찾고 다시 올라갈 때 금융투자가 또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어서 외국인은 너무 걱정하지 말자. 보유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느낌은 없다. 그리고 금융투자가 ETF라는 어마어마한 힘을 얻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네. 금융투자의 매수 전환 그리고 매수 기조가 좀 이어지는 것들이 아마 시장 흐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스피 위주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네. 코스닥은 좀 이거 별개로 가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코스닥 못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코스닥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네. 근데 코스피가 너무 잘해서 그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일단 코스닥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커요. PER은 30배를 넘나들었고, 그러니까 돈을 잘 못 번다. 상대적으로 주가 대비. 그쵸. 네. 실적 대비 많이 비싸져 있다,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코스닥은 채권 금리에 예민해요. 네. 근데 지금 채권금리 어떻죠? 높아져 있어요. 코스피,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코스피를 따라가는 그림이긴 한데 이 코스피를 이기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마 채권금리가 좀 꺾이거나 안정을 찾으면은 코스닥도 조금 탄력적인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있어요. 뭐 미국이 뭐 금리를 낮춘다든지 뭔가 그런 이슈가 나와야지 조금 더 힘을 받을까요? 코스닥은 미국 채금리랑 별로 상관없습니다. 한국 국채금리랑 되게 상관성이 높아요. 그래도 좀 미국에서 좀 낮춰줘야 우리도 조금 좀 그죠. 룸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미국 채권리가 지금 4.2%를 넘나들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진정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기 전에 3.9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네. 안정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날짜는 안 정해져 있는데 3월이나 4월 중에 케빈 워시라는 네네. 신임 연준의장 청문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청문회가 있으면 저는 좀 채권리가 내려올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이 사람 매파적인 사람 아니야? 유동성 푸는 거에 너무 반대하는 사람 아니야? 근데 그림이 있긴 한데 외국 언론에서 나온 건데, 성향에, 정권에 따른 성향을 보여줘요. 케빈 워시라는 사람. 공화당일 때는 무조건 비둘기, 민주당일 때는 무조건 매입니다. QE2 반대했을 때가 오바마 대통령 때 버냉키 연준 의장 때거든요. 민주당 매파. 막 바뀌는 거야 이 사람은? 네, 정권마다 바뀝니다. 공화당 비둘기, 네. 민주당 매, 공화당 비둘기, 민주당 매, 이렇게 합니다. 공화당 친화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면. 네.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얘는 정치인이야?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명을 했겠죠. 그렇겠죠. 네. 네네. 자기 성향이랑 다른 사람을 지명할 사람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꽂아내린 마이런 연준이사는 지금 금리를 6, 7번 내리자고 난리를 치는 사람인데, 하여튼 그런 사람이라서 좀 안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국채금리, 한국 국채금리는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말했어요. 금리 레벨이 너무 높다. 스프레드 너무 높다. 지금 보면은 금리 인상까지 걱정을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쵸. 금리 인상까지 걱정을 하는 거죠, 시장이. 한국은행은 아니야 해도 호주도 금리 인상을 했고, 그런 상황이면은 한국도 좀 있으면 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레벨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1420원 밑으로 내려오면 확실히 채권금리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 들으시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부동산 가격이 좀 내려가면 금리가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그동안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못하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를 계속했죠. 부동산이 계속했고, 또 하나는 환율이 너무 높아.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원화가 약세돼서 1,500을 뚫을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양성을 해주거든요. 이 두 개만 해결되면 한국은행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금리 인상 안 할 거예요 라고 그래도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할 거잖아 라고 하는 것처럼, 어라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레벨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그런 시점이 되면 코스닥도 좀 탄력이 좀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 2027년 이익 증가를 보면 코스닥이 더 커요. 네. 코스피는 한 13%, 코스닥은 30%가 돼서 저희는 아마 상반기 중에는 한 번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업사이드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상대적으로는 코스닥도 네. 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네, 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부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뭐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실적 변화는 전혀 없다. 변한 것은 없다라고 아예 그냥 그 리포트까지 나왔다. 네, 맞습니다. 전혀 변한 게 없네요, 정말로. 걱정들 많이 없죠. 하시니까. 그런 거 없고 실적 전망 더 상향 조정됐어요. 26년 1분기 실적 전망도 전주 대비 1% 이상 상향 조정됐고요. 연간 영업이익 전망도 1% 이상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금 시장에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1분기, 올해 연간 실적 전망을 오히려 높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그 1분기 실적이 조만간 나온다. 뭐 이런 얘기 저 들었는데 그때 좀 뭐 확실하게 뭐 예상하는 것만큼 나와주지 않으면 또 시장에 실망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걱정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잘 나올 거예요.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은 수출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수출이 2월달 전년 대비 160%입니다. 160%. 전년 대비 160%. 수출이 잘 됐는데 실적이 안 나오긴 어렵다. 어렵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수출도 잘 되고 그리고 이익률도 엄청 높아지고 있어서 더 좋아졌으면 더 좋아졌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12월 달에 전자닉스 합쳐서 영업이익이 200조가 넘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를 질문을 받아서 제가 지금 400조. 400조요. 네. 2달 좀 넘었는데 400조. 와. 거의 더블입니다. 더블 넘게 가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 제가 뭐 약간 좀 그 비판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렇게 실적이 예측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반대로. 이러다 갑자기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예측을 못했다면 반대로 떨어지는 것도 예측 못하는 약간 불안한 것들이 이제 요즘에 전쟁 나니까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전조 현상이 있으려면 수출이 안 좋아지는 게 나와야 되는데 1월 10일까지 수출도 너무 잘 나왔고요. 너무 잘 나왔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 데이터가 있잖아요. 가격 데이터가 반도체가 꺾여서 무너지는 그림이 나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그림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고. 없다. 그래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좀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면 한국은 10일, 20일 그리고 매월 초에 수출 데이터를 발표해요. 반도체가 걱정되시면은 반도체 일평균 수출 금액을 내올 수 있거든요. 그게 뭐 전년 대비는 당연히 봐야 되겠죠. 전월 대비도 보세요. 전월 대비. 무슨 말이냐면 전년 대비는 전년보다 조금이라도 좋으면 플러스잖아요. 전월은 이게 계속 올라야지 플러스예요. 이게 한 번이라도 꺾이면 꺾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전년 대비 변화율이랑 전월 대비 변화율을 봐서 전월 대비 변화율이 그건 일평균 수출입니다. 그냥 전체 수출하면은 조업일수가 달라서 휴일수가 달라서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일평균 반도체 일평균 수출 금액이 전월보다 좋아진다라고 하면 아우 다행이네. 괜찮네. 전월보다 마이너스다? 그럼 그때부터는 뭐가 안 좋아지는 거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면 돼서 지금은 그 걱정을 할 때는 아직 아니다. 여전히 좋은가요? 10일까지 수출도 잘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진짜 1분기 때 실적 어마어마하게 한번 찍히면 야 이거 곱하기 4하면 몇 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기대감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죠. 지금 반도체 PR이 6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면 너무 싼 거잖아요. 너무 싸죠. 근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익을 주가 못 따라가고 있다는 말이 돼요. 이익이 그만큼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익이 빠른 속도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좋았을 때 PER 평균이 9배 정도였거든요. 지금 6배. 이익이 아니고 밸류에이션 정상화만으로도 50% 갈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업사이드 열어놓을 수 있으니까 지금 등락 있을 때 좀 잘 사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22만 원일 때가 뭐 엊그제였는데 지금은 또 다시 뭐 18만 원, 19만 원 막 이렇게 하니까 아주 단순히 생각해도 뭐 그 정도는 무조건 간다. 제가 요즘 영업점 세미나를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겁이 나요 막 그러세요. 그런데 아니 며칠 전에 22만 원에 그렇게 사고 싶었던 주식이 맞아요. 지금 18만 원인데 왜 무섭죠? 뭐가 바뀌었나요? 전쟁이 났잖아요. 바뀐 거 없습니다. 전쟁 나는 빼고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대는 사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뭐 반도체도 그렇고 어떤 것도 그렇고 어떤 종목이도 그렇고 한번 차트를 열어놓으시고 50일, 200일을 한번 세팅해 보세요. 이 외국인이 보는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잘 간 애들은 쫙 가다가도 조정이 크더라도 50일에서 지지력 테스트 하다가 쫙 다시 갑니다. 지금 전자, 닉스, 자동차 다 이 권역에 있거든요. 이 구간에 있으면 매수 구간이라고 보시면서 이 상승할 때만입니다. 하락할 때는 여기로 반등하면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51선에서의 지지력을 받는 것들은 좀 사도 된다. 그리고 좀 긴 호흡으로 201선 위치에 있는 애들도 매집해도 좀 괜찮다라고 보셔서 그 가격대를 한번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이닉스도 뭐 100만 원 넘었다가 지금 또 약간 좀 조정받았는데 뭐 실적 기준으로만 얘기하면 안 살 이유가 없는 구간이죠. 맞습니다. 어떤 가격이든.
생각보다 이게 빨리 반등하는 거는 그러면은 전쟁의 어떤 그 종료나 뭐 아까 말한 미중 회담 정도 네. 때부터 좋은 시그널 나오면 그냥 바로 올라가는 약간 네, 그런 저는 느낌인가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대변세에서 출렁출렁하는 그림이에요. 왜냐면은 네. 지금 3월 초에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는 유가가 많이 올라서 많이 오른 게 장기화되면 비용 부담이 커져서 실적이 안 좋아질 거야라는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다시 100달러 근처 가거나 또는 이게 장기화된다라는 걱정이 커지면은 등락은 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가지 않는 그림이라면 저희는 실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등락이 있다면 계속 사야 된다. 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싶죠. 근데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그냥 보통 이게 지금 원래 가격의 한 대여섯 배 이상 팔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원가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어차피 지금 이익률이 이만큼 높은데 뭐 유가가 좀 오른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뭐 실적에 충격을 주냐 이거죠. 충격을 주진 않는데 사람들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기 시작하겠죠. 지금까지 주가가 빵빵빵 떴던 거는 사람들의 기대치가 여기였는데 아니 여기야. 네. 쫙 올라가고 사람들의 기대치가 여기였는데 아니 여기야 쫙 이거였거든요. 근데 실적이 사람들의 기대치가 여기였는데 아니야 이번엔 요만큼 약간 미세인데 그러면 주가는 급락하겠죠. 그래서 주가가 실적이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가는데 자 실적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면 주가는 더 세게 올라가겠죠. 근데 실적 기울기가 떨어지면 그때는 언더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추세가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와장창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울기가 낮아지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이만큼 올라있던 주식이 조정이 굉장히 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의 흐름이나 기울기가 낮아진다는 게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주가 측면에선. 근데 이제 반도체 쪽은 어쨌든 뭐 그 메모리를 공급하는 걸로 네. 지금 돈을 어쨌든 많이 벌 텐데 그게 뭐 중동으로 수출이 되거나 아. 뭐 그러면은 뭐 이게 실적 걱정하겠지만 이게 어쨌든 미국 쪽으로 가는 게 많지 않을까. 미국 쪽으로 가는 게 많은데 또 요즘 얘기 나오는 거는 헬륨 가스인가? 그쪽이 중동 쪽에서 그게 또 나온대요.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재고가 있는데 이게 없으면은 불안 요소가 있군요. 생산을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최대 피해 국가가 한국은 아닙니다. 대만입니다. 대만. 네. 대만은 이 사태가 조금 더 길어지면 TSMC 공장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이 좀 악재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죠. 호재인가요 이거는? TSMC의 낙제, 한국에는 호재일 수도 있겠죠. 파운드리 쪽에서일까요 그러면? 파운드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전자 파운드리 산업이 막 좋아진다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아야죠. 이게 TSMC가 첫 타자였다면 그 다음에는 이게 더 길어지면 한국 쪽 결국에 우리도 옮기 올 테니까. 여튼 이런 그림들에 의해서 지금 헬륨 가스라든지 전반적인 그리고 또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운임료가 올라가면 운반 비용이 커지겠죠. 네네.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 있으면 어쨌든 에너지 뭐, 그리고 공장 돌리는데도 단가가 올라가겠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그런 비용 단에서의 문제들이 커질 수 있어서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건 맞다. 근데 아직까지 이런 최근 열흘 한 2주 동안의 흐름 때문에 갑자기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망가지는 그림은 아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만 나오면 그러면은 어쨌든 이 불안감이 조금 해소는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바뀐 게 없네. 엄청 잘 나왔네.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없구나라는 게 인지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가겠죠. 전자 보니까 더 좋은데? 이것 때문에 실적 안 좋아진다고 하지 않았어? 연간 전망 더 올라갔는데? 이러면서 시장이 확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뭐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메모리 말고도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파운드리나 아니면은 뭐 갤럭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추가적인 매출 상향도 좀 있는 건가요? 지금 전반적으로 좋은가요? 그쪽에서는 크진 않아요. 크진 않아요. 어차피 지금 워낙 의미가 없어요. 이게 너무 커져서 옛날에는 요반했을 때는 얘는 얼마고 했는데 얘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쪽에서 업사이드가 보여지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큰 의미는 이쪽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가격이 너무 오르면은 사람들이 안 사겠죠. 네. 그걸 저희도 조심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반도체 수요는 개인 소비자들이 쓰는 상품보단 업체, 기업체에서의 수요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느 정도로 지금 수요가 폭발하냐면 전자랑 외국계 기업이랑 가격 협상을 해요. 근데 전자는 60% 정도 올려받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협상이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그래 그러니까 우린 100%를 불러보자. 세게 부르자. 네, 세게 부르자. 어차피 60 얘는 깎아달라 그래서 60 갈 거니까 저희 제시한 가격은 100%입니다. 땡큐. 바로 100% 계약했대요. 그러니까 뭐 지금 깎고 말고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지금. 물건을
받을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네 지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고 또 하나 소비자들의 수요가 꺾일 수 있다는 걱정도 하고 있고 항상 그렇잖아요. 가격이 어느 정도 임계치를 넘어서면은 사람들의 수요를 꺾어버려서 네. 이 사이클이 끝날 수도 있거나 아니면 꺾일 수도 있는데 이걸 예측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특히 이번에는 뭐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아시는 K자 소비라고 하잖아요. 중산층 이상과 중산층 이하가 엇갈리는 소비인데 네. 그래도 더 예측이 어려운 것 같아요. 중산층 이하 소비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러면은 중산층 이상의 그리고 고소득층의 가격 저항이 얼마인지가 가늠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갈 때까지 가자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 거죠. 네. 요즘에 노트북 살라 그러면은 엄청 200만 원짜리가 지금 300만 원 부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제품이 나왔는데 25년식을 막 찾으러 가요. 맞아요. 옛날 거. 네. 그나마 싸다고. 그러니까 이게 저항이 오기는 오는 것 오는 것 같은데.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살 걸 안 사는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고, 그런 것들의 시그널들을 미리미리 잡아도 되는데, 자, 근데 이게 이런 상황이 있어. 우리 파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기업 수요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 개인 소비자들이 소비가 꺾인다라고 하면은, 조심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체들 소비나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 데이터의 전월 대비 변화율이 마이너스 반전할 땐 조금 조심하는 게 맞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과거에도 한번 이렇게 분위기 좋다 이제 확 꺾였을 때도 이제 뭐 발주를 내던 그 뭐 어떤 발주처들이 막 계약 많이 늘렸다가 갑자기 다 취소하고 네네네. 이래가지고 재고 관리 안 되면서 뭐 맞습니다. 무너졌다.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삼성전자도 뭐 하이닉스도 이걸 대비를 하겠지만. 그때는 이렇게 반도체 사이클을 좋을 때 증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공급을 막 늘렸어요. 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증설도 완만하게 되고 있고 갑작스러운 증설은 없고, 그리고 취소 소식은 이게 반도체 가격이 꺾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꺾이는지는 봐야 돼요. 이게 급격하게 꺾이냐. 네. 왜냐면은 게임 이론에서 매수자의 시간과 매도자의 시간이 있어요. 지금은 매도자의 시간이에요.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매수하고 싶은 사람은 빨리 줘 한다. 잠깐만, 너 얼마 줄래? A한테 가서 너 얼마 줄래? 나 100만 원 줄게. 잠깐만, 넌 얼마 줄래? 난 120만 원. 이렇게 내고를 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이제 매수자의 게임이 되면은 판매하는 사람이 내 것 좀 사줘.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아니 잠깐만, 더 떨어지네. 그럼 계속 떨어지는 거죠. 이런 와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높은 가격에 있던 계약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물더라도 이때 계약하는 게 훨씬 싸니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또 하나 드네요. 수출 데이터의 전월 대비 변화율 그리고 반도체 가격 흐름들을 꺾여서 내려오느냐, 이게 추세적으로 내려오느냐,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어떤 그 실적의 어떤 급등세가 아직은 이제 초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이게 지금 뭐 꺾일 걸 우려할 만한 뭐 최소한 한 1, 2분기 안에는 뭐 그런 걸 1, 2분기는 필요는 아닌 것 같아요. 없죠. 지금 이익 전망 기준으로는 올해는 워낙 폭발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는데 내년이 조금 모멘텀이 확 줄긴 해요. 지금 컨센 기준으로. 내년이. 그러니까 올해는 220% 정도 돼요.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 내년은 10% 정도 돼요. 이게 조금 찜찜하긴 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26년 이익 증가율이 좋으면 26년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보통 주가는 선행을 합니다. 한번 이익 증가율하고 주가 변화를 보시면 25년 수익률하고 26년 이익 변화율하고 비슷하고 23년하고 24년하고 비슷하고 그렇게 돼요. 네. 그럼 조금 불안하네. 네. 가을쯤엔 좀 불안해지네. 그래서 저희는 상반기까지 풀 베팅하자. 왜냐면은 21년도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2021년에도 쭉 치고 올라갔다가 삐거덕 되다가 하반기 되면 쭉 밀려났어요. 그래서 연간 고점까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데 연간 수익률은 거의 별로 재미없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 혹시나. 그럴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반도체 이익 증가율이 여기서 또 27년이 더 올라가서 30% 40%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를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반도체 이익 증가율 아직까지 27년까지 버티고 있고 28년이 조금 불안하긴 해요. 워낙 기조효과가 높아서.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갔던 게 이렇게 가는 그림이라서 이 모멘텀을 어떻게 평가해 줄까 하는 고민하고 있어서 저희는 일단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업사이드를 열어놓을 수 있다. 이게 연장되면 올해 3분기 정도까지는 상단을 열어놓을 수 있으니까 지금 레벨에서는 손실을 볼 확률보단 수익을 볼 확률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하이닉스도 뭐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네, 뭐 비슷한 두 회사가 뭐 딱히 지금 어떤 뭐 악재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없다. 엄마냐 아빠냐 뭐 그 정도. 네,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 상황에서는 발주를 하고 있는 뭐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성향도 좀 봐야 되겠지만 거기도 뭐 여전히 돈 많이 벌고 있고 네. 올해도 뭐 최대 투자하겠다 네, 뭐 이런 네, 얘기들 하고 있으니 그럼 딱히 걱정되는 부분은 없는데 유일한 거는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빨리 올라가니까 겁나
만나서 네.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아 이건 아니잖아라는 네. 거 말고는 없다. 네, 저는 그거랑 또 하나는 꺾일까봐 너무 올라가니까 꺾일까봐. 근데 보통 코스피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이렇게 이런 각도로 올라가는 주식이 네.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다는 의미는 상승의 힘이 엄청나게 세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죠? 부동산도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네. 급등은 별로 없죠. 왜냐면 이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바꾸기 위해선 매도의 힘이 이거를 눌러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21년에도 그랬고 2007년에도 대폭락이 있었다고 하는데 등락이 계속 있습니다. 네. 가기 전까지.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이 고점권에 근접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아무리 못해도 다 투자해야 될 타이밍이다. 저희가 7,500 말씀드리지만 거기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진짜로 고점을 통과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지금 랩에서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7,500 못 가더라도 뭐 6,000 뭐 여기서 네. 뭐 왔다 갔다 좀 횡보하는 소위 말하는 탈출의 시간을 좀 줄 준다. 것이다. 아무리 네.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여기서 갑자기 막 3,000으로 갈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없다. 그럴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저희가 최악의 상황으로 생각하는 게 사우디가 참전하는 거예요. 사우디가. 그럼 중동 전체가 전쟁입니다. 네. 유가 200달러 갑니다. 그럼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럴 일은 없다.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아니다. 지금. 그렇죠. 사우디가 참전한다 그러면 미국이 말리겠죠. 뭐 그러겠죠. 뭐 지금 유가 유가 100달러 가도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트럼프인데. 선거도 바로 앞에 네. 있는데.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부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많이들 사셨던 또 현대차를 뭐 비롯한 뭐 로봇 관련 뭐 자동차주 이런 것 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현대차도 그러면 실적 아주 좋은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조금 다른 스토리예요. 네. 자동차도 작년 4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1분기, 2분기 올라와요. 근데 지난번 몇 년 전에 이 고점을 넘어설 수 있을지에서는 아직 캐스천 마크고 하반기는 또 살짝 플랫해지거나 조금 줄어든다는 전망이 있긴 하거든요. 실적은 조금 불안불안. 네. 근데 너무 싸다. 너무 싸다. 이번에 뭐 1월달에 급등을 하긴 했지만 그 전에 PER은 5배, PBR은 0.5배. 최근 급등을 해서 PER이 10배, 네. PBR이 1배. 네. 은행보다 쌉니다. 쌌습니다. 근데 올라가도. 현대차는 근데 항상 쌌잖아요. 항상 쌌죠. 근데 네. 여기서 1월 달에 분위기를 확 바꿔준 게 CES라 그래서 그때 로봇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떴죠. 그리고 그때 때마침 나왔던 소식이 글로벌 1위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 그룹이 갖고 있는 기업인데 얘네도 IPO하거나 아니면 상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빵빵빵빵 떴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또 이제 지나면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많이 팔린다, 적게 팔린다 요것만 보다가 피지컬 AI라는 데로 넘어가면서 자동차가 어마어마한 미래 산업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밸류에이션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충분히 업사이드가 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조정을 받았는데 자동차도 한 40일, 50일 선에서 좀 바닥을 잡아가고 있어요. 이 정도 레벨이면은 한번 모아가도 될만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자동차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밸류에이션 그리고 미래 산업 로봇만 아니라 자율주행차까지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어서 저희는 자동차도 계속적으로 보자. 그 와중에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상반기 실적은 좀 업사이드를 볼 수 있어서 실적 반등 플러스 로봇 플러스 자율주행 그리고 여전히 낮은 밸류에이션이 좀 매력적인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반도체 쪽은 실적 기반의 네. 주가가 싸다는 건데 반대로 현대차는 기대감으로만 지금 어떻게 보면 따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이게 있는데 또 걱정이 될 수도 있으니. 기대감을 반영해서 올라올 수 있는 이 주가를 의미 충분하다는 거죠. 만약에 30배짜리 주식이 기대감만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10배, PBR 1배짜리 주식이 기대감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럼 얘가 15배를 갈지, 20배를 갈지. 이거는 봐야 되는 거겠죠. PBR이 2배를 갈지. 그래서 그러면은 뭐 제가 부정적으로 네, 얘기하는 게 네, 아니라 네. 이제 걱정되시는 네. 분이 많으니까 과거 현대차로만 생각하면 지금 주가는 조금 좀 센 거죠. 막 그죠, 5배가 그죠. 아니라 뭐 지금 네, 10배니까. 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자동차 제조업으로 보면 자동차 제조업 플러스 전반적으로 자동차 수요가 떨어진다. 그리고 전기차에서 테슬라한테 밀리고 중국한테 밀린다. 뭐 이런 안 좋은 그게 조건들을 딱 한 1년 전만 해도 딱 맞습니다. 그 얘기였죠. 딱그 얘기였죠. 근데 지금은 아니다. 우리는 이제 로봇
로봇주야. 네, 로봇주야. 그리고 로봇으로 상용할 수 있고 우리는 로봇을 공장에 넣음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럼 이익은 더 좋아질 거고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몇 대 팔렸어. 안 되겠네. 또 파업한대? 막 이런 거였는데, 그런 거였는데. 네. 그런 이슈에서 벗어나서 미래 산업에 대한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평가 매력이 계속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 수 있는 회사로 생각하면 너무나 싸다. 그렇죠. 지금 다른 로봇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네. 너무 싸죠. 그러니까 뭐 가장 싼 로봇주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던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로봇은 아직 실적이 찍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또 주식시장 오래 계셨으니까 기대감만으로도 그럼 이게 계속 좀 유지가 좀 되나요? 아니면 이게 기대감은 또 항상 이제 뭐 하나 악재 터지면 막 그죠. 꺾이고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이게. 출렁출렁하는 거라면 겠죠.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1분기, 2분기 실적은 4분기 대비 올라옵니다. 네. 실적 반등이 어느 정도 지지선 역할을 해줄 거고요. 등락이 있더라도 이렇게 가는 것보단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주가 레벨이 한 51선에 와 있으니까 지금부터 모아가셔도 충분히 업사이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테슬라 같은 경우도 네. 뭐 혁신 기업 이렇게 막 가다가 근데 혁신 기업인데 또 전기차 안 팔린다 그러면 갑자기 또 주가 네, 빠지고 그렇죠, 막 이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네. 뭐 그 자동차 실적이 안 좋으면 또 꺾이는데 꺾이죠. 현대차는 그런 걸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닌가요? 올해 상반기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근데 테슬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래 산업이라고는 하지만 새롭게 들어오는 게 있나? 다 알고 있죠. 이미 뭐 반영돼 있다. 네, 많이 반영돼 있다. 그래가지고 좀 여러 이슈에 대한 변동성이 크고 또 하나는 그럴 때마다 뭐 라인업을 더 활성화한다, 중소형 라인업을 더 많이 만든다 이런 약속들이 딜레이되거나 그런 것들이 막 겹쳤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이 잘 안 되고 여기에 판매 대수도 줄고 뭐 이러면서 문제가 생겼던 건데 현대차는 조금 다른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또 하나 궁금한 게 테슬라는 어쨌든 지금 옵티머스를 양산하겠다 해가지고 모델 S랑 X 이제 단종한다 거기 공장 돌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틀라스는 그럼 양산 계획이 좀 뭐 있는 건가요? 저도 정확히 날짜를 모르겠는데 27년 하반기 28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양산이고 이게 시판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내년 초쯤에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뭐 이번 CES 때도 좀 보여줬고 그래서 양산 플러스 대량화, 상용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좀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물론 뭐 이제 계산은 어렵겠지만 실제 막 시판할 수 있는 어떤 뭐 프로토타입이든 뭐 나왔어요. 네네. 그러면은 10배가 아니라 뭐 한 20배, 30배를 그럴 받아야 수도 되는 있죠. 거예요. 그럴 수도 멀티플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이제 확 튈 수도 있다. 네. 근데 또 봐야 될 거는 그 직전에 찍고 꺾일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그 전에 판매 대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으면은 그 전에 주가가 많이 오르겠죠. 그다음에 밀리고. 근데 그래서 저는 주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오르면은 한 20-30%는 좀 줄여놓자. 이렇게 갖다 출렁했다 다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만 있으면은 저희 딸이 언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팔면 사이버머니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주 네. 통찰력 있는 네.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건 맞지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은 좀 현금화해가지고 기대 뭐 갖고 있어야지 내 돈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래가지고 그건 맞지 그러긴 했는데 여튼 한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저는 일부는 현금화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흐름 또 하나 얘보다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초기에 투자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현금은 갖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가서 다른 기업들하고의 다른 상용화된 로봇하고의 경쟁력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꼼꼼히 따져보고 싶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로봇 회사들은 대부분 다 뭐 설계라든지 네. 어떤 뭐 그냥 하나의 뭐 이게 만드는 거 정도지 이게 양산은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에 젠슨 황이 와서 GPU를 공급한 데를 보면 되게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S전자, H차 그룹, S그룹. 무슨 말이냐면 전자는 여러 가지를 하기는 하지만 왜 현차 그룹에 줬을까? 무슨 말이냐면 로봇 생산에 있어서는 자동차 만드는 거랑 비슷하대요. 그래서 젠슨 왕이 로봇,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다 피지컬 AI를 계산해서 그룹에다 줬다. 네, 자동차에 준 게 아니라 그룹에 줬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자동차 그룹에 있어서 부품주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라인업들이 로봇을 만들 수 있는 라인업과 비슷하다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그냥 홀드 네, 하면 홀드, 되는데 홀드. 그러면은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현대차도 좋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일 요즘 고민인 것 같아요. 반도체가 저렇게 좋대는데 네네네. 굳이 딴 걸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이거는 무조건 기계적인 분산 투자해야 돼. 그건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좀 안정적인 흐름을 가려면 반도체 비중을 많이 실어놓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되고 있는 주가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톤을 낮춰도 되긴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업종 중에 하나만 골라라 하면은 반도체입니다. 네. 예. 근데 반도체는 난 많이 있고 현금이 좀 있는데 뭘 살까 고민할 때는 자동차도 고려할 대상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에 막 올인하는 게 무조건 뭐 마음 편한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일부 분산 투자해서 하는 것도 좋고 또 하나는 얘가 하나가 나를 속상하게 할 때 하나가 또 기쁨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고민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굳이 뭐 하나에 올인해 놓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따님처럼 사이먼 돼버릴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관련된 걸로 2차 전지까지 네. 이 로봇주에 편입되는 건 아직은 좀 먼 건가요? 그죠, 먼 얘기긴 너무 한데 멀어요? 그런 기대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야, 로봇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배터리는 뭐야? 2차전지죠. 네. 아직까지는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기차 개념처럼 어차피 로봇도 전기로 네. 다 가야 될 텐데 네. 그렇지만 이거는 아직 현대차도 기대감인데 2차 그쵸. 전지까지 오기에는 좀 너무 멀다. 약간의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2차전지도 꽤 올라왔어요. 근데 2차전지는 다른 스토리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자동차 수요에 대한 불안감들도 좀 진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2차전지 관련된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거의 네. 2배 같거든요. 그리고 에코모는 네. 저점 대비 4배 갖고 원자재 가격이 튀고 있습니다. 왜 튀냐? 지금 작년부터 중국이 제조업 분야에서 굉장히 타이트한 감산을 압박하고 있어요. 중국이 그동안 과잉 생산을 통해서 모든 원자재 가격을 박살내버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구조 조정을 하면서 공급이 줄기 시작하니까 수요가 약간만 붙어도 2차전지 원자재 관련된 애들이 올라가고 있어서 2차전지 소재는 생각보다 꽤 많이 올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ESS에 대한 수요 거기다가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봇도 붙어주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들이 좀 업사이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2차전지는 업사이드가 적게는 20% 많게는 40% 50%까지 열어놓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2차전지 말씀드리긴 했거든요. 꽤 올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업사이드를 보는 상황이라서 저는 2차전지도 매력적인 흐름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유리하다고 전 들었는데 맞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한국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은 해질 안 해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적자, 올라가면 흑자. 그런 너무 심플한 구조라서 네.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그럼 분위기가 약간 바닥을 좀 통과하고 좀 올라오는 느낌이라고는 봐야 되겠네. 많이 올라왔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내는 지금 4배가 올랐어요. 4배. 저점 대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공격적으로 생각해서 네. 지금 삼성전자도 오르고 현대차도 다 올랐으니 네. 안 오른 여기도 결국에 가지 않겠냐.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베팅하는 거는 좀 너무 좀 아, 공격적인가. 그거는 좀 다른 얘기고 네. 약간은 공격적이라기보다는 좀 그냥 너무 희망. 네, 대안이 되기는 조금 한계가 그건 있죠.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차전지가 대안이 되려면은 막 쭉쭉쭉 치고 올라가서 역사 조건 좀 가야 되는데 아직 멀었어요. 네. 제가 보는 것도 주가 흐름에서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되돌림 정도로 보는 거지. 얘가 뭔가 크게 변해가지고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도 막 치고 올라가는 그림은 아니니까 되돌림 정도? 여기서 61.8% 되돌리면은 지금 가격에서도 40%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올해가 로봇주의 해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굳이 뭐 하나 뭐 대세적 테마를 고른다면 올해는 좀 로봇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것도 있을까요? 반도체일까요, 여전히? 네,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중심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로봇, 자율주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지 뭐 아시겠지만 테마로 한다면은 1년 내내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은 1월 달에 자동차가 반짝했다가 좀 쉬었어요. 그러다 다시 움직이다가 또 한번 축 꺼졌는데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 수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호재라고 봐야 되는 건가 이게? 뭐 예를 들면 막 현대제철도 막 갑자기 튀어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기도 하죠. 근데 그거보다도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연관된 지분 구조가 있고 밸류체인으로 엮여 있는 애들을 좀 보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그 중에는 한 차가 있으니까 그걸 중심에 놓고 그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을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아예 확실하게 로봇주라고 지금 잡혀 있는 곳들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은 거의 없는데 뭐 주가는 지금 몇 조거든요. 네, 네.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물론 이제 이게 나중에 실적이 따라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원론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뭐 제가 그런 테마 분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만약에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받침이 따라오면서 올해 실적보다 내년 실적이 좋아지는데 올해 PER보다 내년 PER이 낮아지는 애들은 그래도 들고 갈만하고 아직까지 적자면서 그리고 내년 실적에 대해서도 퀘스천 마크가 큰 애들은 그냥 기술적으로 대응하자. 테크니컬리.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으면은 좀 더 들고 와도 되겠는데 한 21선이 깨지면 한 30-40% 줄이고 네. 51선이 깨지면 반 이상 줄이고 201선이 깨지면 팔고 떠나는 게 낫다라고. 차트로 그냥 여기는 이거를 뭐 실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밸류에이션으로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저도 뭐 여러 가지 보긴 하는데 그런 애들은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잘 가니까 주가 수익이 좋으니까 그럴 때는 제가 아까는 50일 200일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50일 가려면 한 30-40% 빠져야 될 거예요. 이거를 견디기 어려우니까 21선 하나 좀 더 짧은 선을 두고 이게 깨지면 20% 줄이고 51선은 이제 큰 흐름들이 바뀌는 거니까 한 절반 줄이고 201선이 깨진다는 의미는 추세가 끝났다는 얘기라서 그때는 다 팔고 떠나는 게 맞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요즘에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막 이렇게 투자를 막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네. 아니 저기는 실적도 있고 규모도 크고 뭐 따져볼 수 있는 게 너무 현실적인 게 너무 많은데 굳이 내가 어떤 그 뭐 미래 기대감이나 뭐 이런 거에다가 계속 베팅하고 있으니까 마음만 불편하고 네. 그냥 저거 살까?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속 편하게 그냥. 그래서 제가 하나만 사라면 반드세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가 나는 충분히 가시성 있다라고 하는 분이라면 종목을 사시기보다는 ETF 관련된 ETF 네. 테마 ETF 있거든요. 네. 여기에 막 많이 사지 마시고 그냥 월 적립식으로 얼마씩 오르든 내리든 뭐 많이 내리면 이번 달에 한 100만 넣어볼까? 이런 식으로 천천히 대응하셔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룸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긴 흐름이니까요. 28년, 29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테마니까 그 테마 안에서도 기대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기대감이 이렇게 기대감만 이렇게만 해도 주가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 사이클을 등락을 잘 활용하셔서 저는 테마 ETF를 좀 적립식 같이 사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초기 시장이 이제 막 네, 개발되고 네, 있는 맞습니다. 곳들은 조금만 기대감 생기면 그냥 막 날아가 버리죠. 오버슈팅하니까. 근데 그거를 노리고 사기에 거기에 너무 많은 비중을 태우면 좀 불안한 거죠. 불안하죠. 그리고 지금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PER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질 정도로 초기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란 1등 기업이 등장한 상태에서 초기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제는 한 패러다임을 지나서 이제 실적도 되고 확실한 제품이 있고 막연한 기대보다는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야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저거 내놨는데 넌 뭐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아마 로봇 테마도 되게 꼼꼼해질 것 같아요. 작년 이후에 나스닥이 왜 재미없어졌냐? 투자의 기준점이 하나 또 생겼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그전에는 작년 11월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AI라고 엮이면 다 같이 올랐다가 다 같이 떨어졌다 이랬어요. 근데 작년 11월 12월에 AI 버블, AI 수익성 논란이 들어오면서 투자 많이 해, 적게 해, 많이 해, 적게 했던 상황에서 투자 많이 해, 수익성은 투자 저가에 안 돼. 얘 투자 많이 했는데 돈 언제 벌어? 얼마나 벌어? 또 하나의 기준점이 생기니까 그 실적을 따지기 시작하는군요. 엇갈려 가잖아요. 소프트웨어는 쭉 내려가고 돈 잘 버는 IT 하드웨어랑 반도체는 쭉 올라가고 그래서 이거 합치니까 나스닥이 재미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큰 트렌드도 실적이란 잣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좀 많이 엇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실적한 얘기도 궁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애들이지 막연한 기대로 이렇게 올랐던 애들은 다시 제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부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닥 쪽이 그래도 상반기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코스닥 쪽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섹터가 있겠지만 어쨌든 제약바이오 쪽 이쪽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아마 주가를 제약이랑 바이오랑 나눠보시면 제약이 훨씬 좋을 거예요. 아까 맨 첫 번째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실적 따라서 간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형적인 실적 플러스 정책 장세예요. 그래서 정책이 들어오면 힘이 세지냐 정책에 힘을 받냐 아니면 실적이 좋냐 이 두 가지로 하는 건데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실적 가시성이 있는 애들을 보자. 바이오 중에서도 뭐 실적보다는 임상실험 통과 뭐 신약 이런 것들은 되면은 튀겠죠. 근데 안 되면 별로 재미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 장세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는 좀 올라갈 텐데 이 와중에 뭐 그래도
좀 업사이드를 탕탕 보여주려면은 실적 플러스 금리 하락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채권금리가 좀 내려가는. 제약바이오 쪽은 뭐 투자를 또 받아야 되고 해서 그런 건가요? 뭐 금리랑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렇기도 하고요. 왜냐면 조달 비용이 중요하고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과거 1년, 3년, 5년 평균 대비보다는 굉장히 낮게 돼 있는데 절대적인 레벨이 높아요. 그러니까 얘는 비싸네라는 인식이 있고 투자와 조달 비용에 민감하다 보니까 채권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얼마나 민감하냐면 코스피 대비 상대 강도,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얼마나 더 잘하냐 못하냐 이 상대 강도를 보는 그래프랑 한국 국채 10년물을 그려보면 둘 간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79예요. 거의 80% 확률로 반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채권금리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괜찮은 애들 중에서 채권금리가 지금 아직까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여기 내려가게 된다면 좀 업사이드를 볼 수 있는 그림이 아닐까.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코스피가 중하위권 수익률을 위치하고 있어서 가격적으로도 그렇게 매력적인 수준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채권과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으면 네. 당장 뭐 한국이 금리 인하할 여지가 별로 안 보인다고 판단했을 때는 네. 조금은 좀 조심해라. 아니요. 저는 아니요? 채권금리 떨어진다고 봅니다. 떨어질 수 있다. 네. 채권금리 같은 경우는 한국은 금리 인하 더 이상 안 할 겁니다라는 시그널을 줬는데 채권금리는 지금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저희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살아나고 그리고 한국 그동안 금리 인하를 못했던 이유인 환율이 안정을 찾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찾으면 시장에서 금리 인상까지 안 하겠는데?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지금은 좀 과도한 불안감이 들어가 반영이 있다. 있다. 그래서 저는 3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는 2.7, 2.8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 정도 레벨 가면은 반대로 제약바이오는 이렇게 튀는 그림이 나오겠죠. 예. 근데 바이오 쪽은 또 항상 한 번 가면 또 막 쫙쫙 가죠.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의 주식 아닙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이오를 잘 아시는 분, 그러니까 신약 개발하는 스케줄도 잘 아시고 어느 스텝인지 아시고 어느 정도 확률이 있는 건지 리포트를 보면 아시는 분들은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관련된 ETF를 사줘도 아니면 바이오, 코스닥 바이오 ETF 이런 것들 사줘도 ETF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라도 간다. 네, 뭐라도 간다. 열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 50% 나고 한 종목이 20% 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바이오는 특히. 네. 근데 얘를 못 잡아서 마이너스를 보는 것보다 얘를 썸해가지고 한 15% 수익 나는 게 좀 더 안정성이 있으니까 그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인터넷 뭐 관련주들 뭐 지금 올라간 것도 없는데 빠지기만 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여기들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냐. 뭐 물론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니 뭐 이런 얘기들 AI 나오다가 지금 뭐 그런 것도 좀 별로 반영이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제일 답답한 주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25년 하반기부터 수익률을 구해보면 꼴찌입니다. 네.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오른 게 없죠 뭐. 네. 마이너스예요. 네네. 작년 하반기부터 보면 반도체가 그렇게 오르고 코스피가 그렇게 올랐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높지 않고요. 근데 올해는 사상 최대 이익을 매 분기 경신을 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긴 해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튀었다가 내려오고 올라갈 만하면 내려오고 올라갈 만하면 내려오고 그런데 지금 앞서 제약바이오랑 비슷하게 인터넷도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레벨이 높거든요. 채권금리에 좀 민감하다. 아까 제약바이오는 마이너스 0.73이었는데 얘는 마이너스 0.59예요. 거의 절반 60% 확률로 반대로 가는 그림이라서 좀 채권금리가 좀 안정되면 좀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유동성을 중시로 돌리는 것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안들도 구체화되게 된다면 한번 다시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비중은 좀 낮춰야겠네요. 만약에 투자한다고 그래도 여기다 꽤 많은 비중을 그렇죠. 비중은 저는 조금 낮추든지 아니면은 저는 제약바이오 인터넷이 이번 올해 상반기 중에 한 번은 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증권보험은행이 2월달에 날라갔잖아요. 네. 6개월 쉰 뒤에 날아가거든요. 지금 인터넷이 6개월째 쉬고 있거든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 움직인 게 없으니까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게 법안 통과라든지 법안 추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쇼핑으로 돈을 더 많이 벌었다든지 그래서 저는 이번 1분기 실적 2026년 1분기 실적에 인터넷에 괜찮을 만한 소식들이 꽤 있었어요. 쿠팡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네. 그래서 실적이 예상보다 좋다라고 한다면 1분기 이후 매분기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는 실적에 대한 컨빅션이 생기면 그때는 쭉 한번 치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잘 몰라서 네. 지금의 어떤 그런 약간 좀 소외대항하고 있는 것들은 거기도 대기업이긴 하지만 결국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저렇게 잘 가는데 굳이 딴 곳까지 가야 되냐라는 어떤 이런 시장의 좀 그런
분위기 때문인 것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너무 압도적이니까 네. 얘 버금가는 애들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거든요. 네, 네. 이거 사는 것보다 더 나아? 네, 이렇게 네, 계속 맞아요. 다들 물어보니까. 이거 사는 것보다 더 나아? 자동차는 로봇 네. 가는 거고, 이거 사는 것보다 더 나아? 그러면은 금융주는 나 상법 계정.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사는 것보다 더 나아? 그러면은 난 싸. 그거 말고 뭐 이런 거죠. 근데 네. 여기에다가 나 이번에 실적 튀어. 네. 또는 나 이번에 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간다. 이러면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좀 코인 시장이 너무 또 분위기 안 좋으니까 그렇죠. 같이 또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코인 쪽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법적으로도 이렇게 법안이 이제 3차 상법까지 개정까지 됐으면 또 다른 쪽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법안을 만들 거거든요. 그 다음 타겟이 뭐 그쪽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상반기 중에는 한번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철강이나 뭐 화학 이런 뭐 경기 민감주라고 하나요? 네. 아주 그냥 전통적인 산업 같은 네, 것들 네. 이런 쪽들도 정말 분위기 안 좋은데 지금 그래도 뭐 약간 좀 올라가는 것 올라가는 같고 거 있죠, 맞아요. 이런 쪽에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도 지금 걱정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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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으시니까 네. 이것도 좀 올해 좀 분위기 좀 좋아질까요? 중국이 제조업이 올라오고 네. 그러면은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룸을 만들어주겠죠. 근데 아까도 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대부분 비슷한데, 이거는 예측의 영역과 대응의 영역이잖아요. 네. 뭐 철강, 화학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철강, 화학도 한번 업사이드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제조업 경기가 올라올 모습이거든요. 아마 올해 제조업 경기는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진행됐고 PPI도 플러스 돌고 하면은 한번 튀는 그림이 나올 텐데 그때까지는 계속 들고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강, 화학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20일, 50일, 200일 놓고 보셔서 21선 지지받고 오는 게 진짜 센 거예요. 전자 닉스가 거의 조정 없이 왔잖아요. 그때는 21선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그러다 이게 깨지면 51선 지지력 테스트하고 올라가고 이게 깨지면 201선 가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흐름 자체에서 좀 길게 볼 것은 51선 지지받으면 그냥 들고 가도 되는 그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철강화학은 이제 중국, 다른 나라가 아니라 중국 제조업 경기, 제조업 PMI 플러스 PPI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 근데 PPI는 시간이 돼서 레벨이 많이 높아지면 문제가 생기는데 3년 넘게 마이너스였던 게 이게 플러스 반전하면 드디어 제조업이 도는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서 철강화학은 그때 한번 업사이드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맞붙는 업종들은 결국 안 된다. 뭐 이런 네.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막 근데 있잖아요. 중국이 제조업 경기가 턴어라운드하는 거는 제조업 경기가 중국이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구조 조정을 해서요. 너무 구조 조정을 했으니까. 과잉 생산을 줄이고 그러면서 철강 가격이나 제품 가격들이 올라가는데, 문제는 유가가 날아갈 때 얘네들은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조금 불안한 건가요? 네, 지금? 그래서 지금은 좀 흔들리는 거고, 네. 만약 유가가 안정이 됐고 중국 경기가 업사이드가 있다, 특히 제조업 경기가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번 튀는 그림이 나오겠죠. 저는 옛날에 이제 건설사 다녔었는데 요즘에 이제 원전 만드는 건설사들은 또 확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원전 테마도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여기도 거죠. 좋은 네. 건가요? 근데 원전 테마 중에서도 미국 관련된 미국 원전 산업의 밸류체인에 엮여 있는 애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뭔가 발주를 할 것 같다. 네네네.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약간 다시 하려는 느낌도 있는데 몇 년이 걸릴까요?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SMR 얘기 많이 하는데 어디다 지을까요? 단적인 예로 제가 옛날에 마곡 살았거든요. 네. 거기 수소 충전소가 들어온대요. 동네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주민들이 가서 시위했습니다. 수소 폭발한다. 수소 폭탄이 우리 동네 들어온다. 이래가지고. 네. 그러면 SMR은 어디에 놓을까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라서 일단은 미국은 이미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엮여가지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은 계속 간다. 근데 그래서 건설주라고 하면은 건설이 좋아 그게 아니라 네. 말씀하신 대로 원전 해본 해본 애들 플러스 해외 수주가 좀 있는 애들 나머지 이렇게 돼서 그쪽 테마는 계속적으로 움직이고요.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잘 가고 있어서 원전 테마는 계속적으로 우상해 하는데, 일단은 해외 특히 미국 쪽에서의 밸류체인에 엮여 있는 애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보자. 막연한 기대감으로 가는 그림에서는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원전 관련주 하면 다 같이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밸류체인과 아닌 애들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서 확실한 쪽으로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AI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빅테크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을 거고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메모리도 많이 팔리지만 전기가 없다 분명히 전기가 없을 거기 때문에 원전 뭐 결국에 간다. 네. 여기에 베팅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결국에. 그쵸. 그러면은 이것도 어쨌든 AI 관련주라고 네, 이제 보는 엮어서 거고. 가는 거죠. 엮어서 가는 거죠. 전력이나 뭐 네. 구리 뭐 이런 네, 것들도 네. 지금 뭐 다 가는 거죠. 광섬유 이런 것도 막 가던데요. 막 가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유가가 올랐는데 그쪽이 막 움직이거든요.
유가가 오르니까 그쪽이 더 움직이거든요. 왜요? 비싸니까. 비싸니까. 얘로 빨리 가야 차라리, 된다. 차라리 빨리 원전을 가자. 원전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네. 또 하나 비싸졌으니까 광섬유 이런 거 더 좋은 거 쓸 거다. 더 전도율이 높고 이런 거 써야 된다. 네. 이러면서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은 반대로 지금 전쟁 이슈 때문에 방산 쪽은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오히려 이게 진정되면은 이제 기대감 확 꺾이나요? 내려가죠. 근데 이거는 방산도 사이클이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이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톤다운 되면 내려오겠죠. 기대감을 이렇게 퉁 튀었으니까 내려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 전쟁을 해서 포탄 날리고 뭐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엔 채워 넣어야겠죠. 수주 모멘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수주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은 그때 좀 선별하자. 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뭐 천궁 네, 그거 뭐 맞아요, 지금 맞아요. 뭐 네. UAE에서 뭐 긴급 네, 수송해서 수송해서 가서 맞고. 가자마자 바로 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뭐 중동이나 이런 데서 하여간 뭐 그 미사일 수요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있겠죠. 이렇게까지 있겠죠. 네. 터졌는데 터졌고 또 하나는 이미 쏜 거 채워놔야 되는 거고 채워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성능 테스트를 했으니까 다른 데도 수요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이는데 너무 서두르지 말자. 왜냐면은 지역적 리스크가 완화될 때는 좀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거고 또 하나는 엮여 있잖아요. 방산만 하는 기업은 별로 없잖아요. 다 항공우주랑 엮여서 하는데 하반기에 스페이스X 근데 그 기대감으로 많이도 올라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아 조심하자 오히려. 네. 유동성이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LG엔솔 상장할 때 한국 코스피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어요. 여기 청약하려고 돈을 전부 다 빼버려가지고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먼저 타겟으로 빠질 거는 항공우주 쪽에 있죠. 스페이스X가 항공우주로 분리될 테니까. 네. 그래서 자꾸 천천히 대응하자 아니면 방사는 너무 기대하지 말자. 수주 모멘텀이 있어도 되게 좋을 텐데 항공우주랑 엮여 있으면은 이제 스페이스X에 상장하기 위해서 관련 산업들에 있는 자금들이 먼저 좀 이쪽으로 미리 빠질 수 있고 여기서 모자라면 시장에서도 돈이 빠질 수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를 조금 불안하게 보는 건 이런 변수도 있다. 스페이스 X 때문에 미리 외인들이 좀 팔았다. 뭐 이거는 좀 너무 과한 해석인가요? 그거 지금 지금은 그럴 수도 있죠. 워낙 자금이 크니까. 네. 근데 지금 파는 규모가 시장이 올라가는 것보다 약하기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주면서 파는 건 아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임박해서 외국인 매도 강도가 더 세졌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죠. 너무 크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도 자칫하면 유동성이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오픈 AI도 원래 올해 하반기 할까 말까 하던가 뭐 내년에 미뤄졌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올해 오픈 AI까지 됐으면 하반기는 그냥 얘네 둘 돈 때문에 전 세계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주식 투자라는 거는 뭐 물론 이제 뭐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하반기에 우려되면은 하반기 전까지 돈 벌고 나오면 된다라는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시장이 안 좋을 때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해지 수단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올해 하반기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통화 정책 환경이 바뀌면 달러는 반등할 거고 그럼 달러 투자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투자처는 이제 워낙 다양하거든요. 특히 요즘 ETF가 워낙 상품이 다양해서 네. 시장이 올라갈 때만 돈 버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뭐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또 인버스도 한번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인버스 하신 분들 많이 힘들었지만 또 최근에 또 해서 또 그나마 좀, 회복하기도 네. 하고. 그리고 근데 레버리지는 아닙니다. 네. 레버리지는 그러니까 ETF든 뭐든 레버리지는 짧게 하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해서 장기로 끌고 간다 그거는 되게 안 좋은 투자예요. 네. 왜냐면은 오를 때도 2배지만 떨어질 때도 2배거든요. 근데 100% 올랐다 50% 빠지면 원본이고 50% 빠졌을 때 원본이 되면 따블이 나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계속 누적되면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하고 싶으면 뭐 인버스 정도는 해도 네. 되지만 항상 이제 인버스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인버스 레버리지를 태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무조건 하락이 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힘들어하시고 네. 요즘 같은 장에서는 그러면은 절대 뭐 인버스나 이런 거만 하면 안 되죠. 네, 지금 막 방향성이 위쪽이에요. 위쪽이면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만약에 많이 올라서 팔았다고 하더라도 어디에서 살까를 고민할 때지. 요 짧은 매도 사이클 때문에 인버스를 한다? 그거는 그러니까 결대로 치라는 얘기 있잖아요, 야구도. 네. 결대로 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워낙 잘하시는 분이라면 이 짧은 조정도 뭐 인버스를 먹을 수 있겠지만 그러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대로 치는 그림이고 만약에 시장이 대세적으로 꺾인다? 그러면 결이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면 그때는 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새로 살려고 하는 분들보다는 이미 대부분 다 네. 어딘가에 돈을 다 집어넣고 계셨을 거예요. 네. 그럼 어쨌든 지금 충격들이 좀 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보유
보유한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면 좋겠다. 조언해 주시면 만약에 제가 코스피 6천 이상일 때 왔으면 네. 현금 비중 한 20-30% 남겨놓고 한번 가보시죠 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은 가지고 있던 현금이라도 좀 넣어야 더 되죠. 넣어야 된다. 되죠. 네, 넣어야 오히려. 되죠. 네, 지금 현금 있으시면은 지금 사셔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주식 비중 못해도 한 7-80% 채워놔두셔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게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동안 못 사셨던 것들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 포모 왔던 분들 요즘에 갑자기 그 포모가 다 사라졌어요. 네. 원래 그러니까 산다고 하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 22만 원에 그렇게 지금 안 사면 난리 날 것 같았는데 지금 19만 원 안 돼요. 네. 사야죠. 근데 좀 천천히. 저희 와이프도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비트코인 2만 달러 옛날에 2만 달러 깨졌어 사야 돼. 그래서 천천히 사. 좀 더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랬더니 알았어. 그날 그날 밤에 밥 먹는데 얼마나 샀어? 그냥 다. 다 샀다. 그러는데 좀 나눠서 사는 버릇하고 나눠서 파는 버릇 하시면 좋겠어요. 한 번에 고점이 어디입니다, 저점이 어디입니다 라는 것을 맞춘 사람은 사기꾼이거나 아니면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매수할 수 있는 권역입니다. 여기서는 좀 조심해야 될 권역입니다 정도 아는 거지. 그래서 매수할 수 있는 권역에서는 천천히 모아가시고 매도할 권역에서는 그냥 수익 난 것들 위주로 좀 줄이는 그런 전략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버티는 구간이다. 그래서 어제도 저 지점만 3군데 갔거든요. 어제도 지점 세미나를. 네. 거기서 말씀드렸던 거는 주식 비중 많으신 분들은 HTS, MTS 좀 닫아놓으시고 이런 객장 와서 좀 얘기하시거나 좀 산책하시거나 그래서 건강을 좀 챙기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지금은 그런 구간이지 여기서 어떻게 해서 샀다 팔았다 해서 단가를 조금만 낮추려고 그러다 보면 못 잡습니다. 예. 지금 버티고 기다리고 끈끈하게 가져가시는 분이 결국에는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하면은 작년 4월을 봐라. 네, 맞습니다. 작년 4월 차트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마음을 좀 이렇게 다지면 곧 좋은 소식들이 맞습니다. 올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님 모시고 주식시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제 유망 종목들 섹터는 어딘지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이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면서 저도 부장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